안녕하세요. 이제 이번 주에 마지막 차시 수업을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막 조금 이렇게 쭉 나갔었는데요. 그 교재대로 내용이 이제 설명이 안 돼서 좀 어려워한다라는 그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교재보다는 전체적인 흐름으로 먼저 설명을 한 후에 교재를 통해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확인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 차원이었다라는 거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중국사의 간단한 흐름 보자면 우리 뭐 저기 위에 하상주 춘추 전국시대 그리고 진나라 한나라로 이어졌었죠. 우리 지난 시간에 뭐 진나라 한나라 이런 부분까지 좀 보고 그 다음에 56국 위직남북조까지 조금 보긴 했을 겁니다. 여기 약간 좀 달라진 부분이 있을 거예요. 뭐냐면 여기 한나라를요 좀 이제 사이에 진이란 나라를 꼈어요. 내가 옆에 오른쪽에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조금 이렇게 지저분하게 설명이 됐었던 것 같은데요. 좀 보자면요. 한나라는 꽤나 중요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좀 봐야 됩니다. 자, 한나라는 이제 전한, 그 다음에 중간에 신이라는 이렇게 잠깐의 왕망이 세웠었던 나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후한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전체를 사실 한으로 이렇게 보기는 하는데요. 자, 이 전한 같은 경우에는 한 고조 유방이 세웠었던 그런 나라였다. 이 고조가 이제 꽤나 중요하고요. 이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근데 아직 이게 이 진나라 때 실시했었던 군현제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죠. 왜냐? 왕실을 충분히 보호하지를 못했잖아요. 그래서 왕실을 이제 초반에는 보호하도록 이 봉건제와 그 다음에 이 군현제의 중간적인 형태인 이 군국제라는 것을 실시했었다라는 게 이제 좀 중요한 부분이었고요. 그렇지만 결국에는 이 강력한 왕권을 가지려면은 군현제로 나아간다라는 것을 가야 한다라는 것을 알겠죠. 그러면서 이게 이 봉건됐었던 제후들을 차차차차 제거해 나갑니다. 결국에는 이 한 무제 시기에는요, 이 제후들을 다 제거했어요. 그래서 이제 군현제를 실시하게 됐었다라는 거. 그리고 이 강력해진 왕권을 이제 9년제를 이제 제대로 실시했었다라는 것은 강력해진 왕권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강력해진 왕권, 이 무제는요 대외적으로 이제 표출합니다. 동서남북으로 다 공격을 해요. 그 중에 고조선도 멸망했었다라는 그런 내용 같이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 한이라는 나라는 기본적으로 이 진나라에 대해서 뭔가 이 반성하는 차원, 그 다음에 진나라가 잘못했던 것들을 이제 어찌 보면은 적대시하면서 이제 이 성립됐던 나라이기 때문에 여기는 법가를 채용했었다면 여기는 유가라는 것을 이제 사상을 채용했었다라는 겁니다. 중간에 이 신이라는 나라는 이제 왕망이라는 사람이 이제 나라를 만들었었는데 좀 시대에 맞지 않은 그런 정책들을 펼치면서 빨리 없어지게 돼요. 자, 근데요, 이 한이라는 나라는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 한이라는 나라뿐만 아니라 이 전체적인 이 앞으로 뒤에서 나오는 나라들도 다 마찬가지인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유재산을 이제 막 늘려나가려는 모습을 보여요. 재산을 증식하려는 그런 사람들. 지금도 요즘에 있는 사람들이 좀 더 재산을 막 더 많이 가지려고 하잖아요. 자, 그런 것들처럼 재산을 막 늘리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 근데 이렇게 많은 재산을 이제 가진 그런 사람들이 등장하게 돼요. 많은 땅을 가진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들이 바로 호족이라고 불렀었던 애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요 원래 땅만 많이 가진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게 이때 당시에 이 한나라 때 이 관리 채용하는 제도가 생기게 됩니다. 그게 바로 향거리 선제라고 부르기도 하고 효령과라고도 부르는 건데요. 이 지방에서 이제 좀 명망이 있는 사람들을 이제 추천을 해가지고 관리로 임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지방에서 명망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결국에는 돈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로 또 중앙 정치판에 이제 핵심 세력으로 등장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사람들, 특히나 이 후한 같은 경우에는요, 이 광무제라는 사람은 이 유씨 집안에 이제 핏줄이기는 했는데, 이 나라를 세웠었던 이 유씨 집안의 핏줄이긴 했지만, 그래도 호족이었어요. 지방에서 땅 많이 가지고 있는 이런 집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주변의 사람들도 다 이런 호족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호족들이 결국에는 이 주류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 주류가 되는 모습을 보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냐면은 땅을 막 더 가지려고 하겠죠. 그러면 땅은 한정되어 있는데 누군가 거를 뺏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누구예요? 농민이에요. 농민 거를 뺏게 되고 농민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삶이 힘들어지겠죠. 땅만 뺏기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점점 빚을 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그러면서 이제 민심이 돌아서고 특히나 이 왕실 내부에서도요, 뭐 환관과 외척이 날뛰면서 이 나라를 제대로 다스릴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민심 위반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백성들은 의지할 때가 이제 뭐밖에 없어요. 종교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게 이 도가적인 성격을 띠는 태평도나 아니면 오두미도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크게 일어나면서 이게 뭐 종교 왕국 같은 것들이 만들어져요. 특히나 장가기의 태평도 같은 경우에는요, 이 머리에 뭐 황금색이라고 하는 게 좀 누런 두건을 이제 쓰는 이 황건적이 이제 되게 되는데요. 이들이 이제 크게 들고 일어나면서 황건적의 난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사회가 혼란해지고 왕실이 이렇게 힘이 없어지면서요. 이제 내가 세상을 이제 평정하겠다. 내가 원래 왕실을 구하겠다라는 그런 명목으로 들고 일어났었는데 이들이 결국엔 또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유비, 관우, 장비 그리고 뭐 조조, 손권 이런 사람들이 있는 삼국시대예요. 위라는 나라는 조조, 그 다음에 촉이라는 나라는 유비, 그리고 오라는 나라는 손권 이런 사람들이 나라를 이제 세워서요. 자, 각축전을 벌였었던 그런 시기입니다. 결국엔 한 나라로 통일이 되겠죠. 바로 뭐냐면 유비가 조조가 이제 장악했었던 위가 결국엔 통일을 하게 돼요. 근데 이 나라를요, 이 사마염이 집어삼킵니다. 그래서 이 통일하고 나서 진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조조가 세웠었던 이게 그 아들인 조비가 이제 나라를 세웠었는데요. 그 나라 삼국을 통일한 후에 이 진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진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진이라는 나라, 아까 이 조조의 아들이 통일했었던 이 나라를 집어삼켰었던 이 진이라는 나라는요, 이 삼국시대를 이제 결국엔 통일하게 되죠. 근데 이게 얼마 가지 못해요.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뭐냐면 옛날의 잘못을 다시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마치 봉건 체제처럼요, 자기 자식들에게 왕자들에게 주변의 땅을 줘버립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또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또 들고 일어나겠죠. 그러면서요, 얘네들이 이제 서로 봉건제의 문제는 또다시 이제 분열이 일어난다라는 거잖아요. 자, 얘네들이 이제 들고 일어나는데 얘네들이 군사력으로 써먹었던 게 바로 누구냐면은 북방 지역의 오랑캐예요. 자, 이런 오랑캐들을 끌어들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이제 이 중국이라고 부르는 중원 지역에 이제 진출을 하게 되는 거죠. 이들로 인해 가지고요. 그래서 이게 중국의 중국 입장으로서는 오랑캐인 흉노, 선비, 저, 갈, 강 이런 애들이 왔어. 이제 또 얘네들만의 정권을 세우게 됐었던 게 바로 5호 16국이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진이라고 부르는 나라는요, 이들에게 의해서 공격을 받아가지고 어디로 이제 내려오게 되냐면은 중국 남쪽으로 이제 밀려 내려오게 돼요. 그게 바로 이제 맨 처음에 여기를 이제 진을 이제 서진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제 얘네들이 동남쪽으로 양쯔강 쪽으로 내려왔었던 애들을 바로 이제 동진 정권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요, 이 5호 16국은 이제 이 북쪽에서 그러니까 지금 중국을 보자면 중국의 이쪽 회수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 이 화북 지역을 바로 5호 16국이 각축전을 벌이다가 결국에는 북이라는 나라가 통일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원래는 여기를 기반으로 담고 있었던 진이라는 나라는요, 밀려가지고 이 남쪽으로 내려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보다 이 남경 쪽 이쪽에다가 수도를 정해가지고 이제 남조 동진 정권이 수립이 되었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좀 이해가 가셨나요? 자, 이 위진남북조가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요. 위진남북조는 이제 북쪽에는 북이라는 통일 국가가 나타나게 되고요. 이 남쪽에는 원래 동진인데 이제 동진도 왕조가 교체가 돼요. 송, 제, 양, 진으로 이제 차례대로 교체가 됩니다. 자, 이런 식의 교체가 있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이 북이라는 그래도 이제 화북 지역을 통합했었던 나라의 왕들 정도는 좀 알아둬야 되겠죠. 대표적인 왕이 바로 이 효문제라는 왕인데요. 사실 이 북이라는 나라도 선비족이에요. 자, 이 선비족인데 오랑캐 출신이죠. 자, 얘네들은 어떤 컴플렉스가 있을까요? 그래도 이게 지금 힘으로 얘네들을 지배하긴 했지만 문화적으로는 중국인들이 되게 더 뛰어나죠. 그러니까 얘네들을 특히나 이 효문제 같은 경우는 그런 중국의 좋은 문물들을 받아들여야 된다. 얘네들과 하나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이 중국의 한족의 그런 문화들을 받아들이는 한화 정책이라는 것을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꽤나 중요한 부분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게 완전히 한족처럼 이 선비족들을 만드는 거예요. 한족의 성씨를 쓰고 한족과 결혼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 한족의 옷 이런 것들을 입게 하는 그런 좀 강제하는 정책을 펼쳤었던 겁니다. 근데 이렇게 막 급격한 정책을 펼치면 어떡할까요? 반발이 일어나겠죠. 이 반발이 일어났었어요. 이 선비족 내부에서요. 그런 것들도 참고로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자, 남조에서는요. 이 반발이 일어나서 이제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남조에서는 어떤 일이 있게 되느냐. 이 원래 사실상 진짜 중국을 지배하고 있었던 애들이 바로 이 동진 정권이죠. 자, 이런 애들이 중국 남쪽으로 내려왔어요. 이 남쪽은 사실 중국이라고도 잘 안 쳤었던 곳입니다. 근데 얘네들이 어찌됐건 이렇게 밀려서라도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더 우월하다, 귀족이다 막 이런 식의 그런 행태를 보입니다. 그래서 이 중국 북쪽에서 있었던 문화가 이제 이식이 되면서요. 귀족 문화로서 이제 크게 번성하게 됩니다. 자, 이들은요. 세상 일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막 이 놀고 먹고 하는 그 청담사상, 중림칠연 이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데요. 이거는 교과서에 여러분들 42페이지에 이 정치 권력과 거리를 둔 그냥 자연을 이제 벗삼아서 술 먹고 놀고 다니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다라고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게 아무래도 얘들이 그래도 이제 선진 지역에서 내려왔었던 그래도 머리가 좀 있는 애들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쪽 많은 이 사람들이 이주했고 이들을 또 부양해야 됐기 때문에 여기가 막 개발이 되게 되는데요. 자, 벼농사 이런 것들이 크게 이제 발달하게 됩니다. 수리시설을 다 갖춰가지고요. 그래서 나중에 송나라 때는 크게 여기가 바로 경제적 중심지가 된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위진남북조 시기에는요. 이 남조뿐만 아니라 북조에서도 둘 다 이제 구품 중정제라는 게 실시가 돼요. 뭐냐면 9개 품으로 정해가지고 지방에서 이제 뭔가 능력이 있어 보이는 사람들을 이제 중정관이라는 이 관리가 이제 선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 관료로 받아들인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요. 저 위에 봤었던 향거리 선제와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왜? 지방에 이게 능력이 있어 보이는 사람들은 바로 뭘까요? 땅 좀 있는 애들이죠. 자, 그런 것들처럼 호족 자식들이에요. 그래서 호족 자식들이 또 중앙 관료로 올라가는 그런 제도, 이제 관리 선발 제도였었다라고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북위의 이제 과정을 좀 볼 텐데요. 아까 북위는 이렇게 적극적인 한화 정책 이런 것들을 펼치면서 반발이 일어나요. 내분이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제 북위가 분열이 일어나게 돼요. 동위와 서위로 나뉘게 되고 결국에는 또 북제와 북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자, 이 북주가 결국에는 다른 나라들을 다 통합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북주에서 또 이 양견이라는 인물이요. 이제 선양을 받아가지고 수라는 나라를 이제 건국하게 됩니다. 자, 수라는 나라는요. 중국의 남조인 이 진나라까지도 이제 싹 통합을 해서요. 이제 다시 중국 전체를 통합한 오랜만에 중국 전체를 통합한 통합 왕조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수라는 나라입니다. 오늘 이제 제대로 수업을 나가야 될 부분이죠. 자, 이 부분 이제 수라는 나라 만들어집니다. 자, 수는요. 이제 여러분들 좀 잠깐 책을 보면서 좀 설명을 같이 할게요. 자, 뭐냐면 이제 수를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수라는 나라는요. 과거제를 실시했다라고 이제 책에 먼저 나오네요. 과거제. 자, 이 과거 이제 시험을 통해서 관리를 선발하는 거죠. 자, 어떤 제도를 좀 떠올리셔야 돼요. 여기 구품 중정제죠. 자, 이 구품 중정제의 문제는 뭐였어요? 능력이 아니라 뭐예요?
이 집안이죠. 특히나 호족들의 힘을 키워주는 그런 역할을 했었던 게 바로 이런 과거제입니다. 그런데요. 자, 특히나 이런 호족들, 옛날 이제 문벌 귀족으로 변신한 이런 호족들인데 이런 세력들의 힘을 약화시키는 목적으로 이런 과거제를 실시했었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수를 이제 통일했었던 나라를 세웠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이제 수문제라고 부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양제 이 두 명을 알아두셔야 돼요. 이 두 명밖에 없어요, 사실. 자, 문제는 나라를 통일한 사람이고요. 그다음에 이 사람 같은 경우에도요. 이 중국 전체를 통일했죠. 그러니까 얘는 좀 자신감이 넘쳤겠죠. 또 주변국들을 이제 신하로 만들려고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요. 어떤 것들을 하느냐? 고구려를 쳐요. 고구려를 칩니다. 한 30만 대군 가서 공격을 하는데요. 고구려가 이겨버려요. 그러니까 포기를 했었는데 수양제는 이제 더더욱 더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뭐냐면 이 수양제는요 주변국들을 다 이제 신하로 만들려는 그런 작업을 보여요. 그래서 북쪽으로는 돌궐을 공격하고 그 다음에 남쪽으로는 베트남이 있죠. 베트남 공격하고요. 그리고 동쪽으로는 뭐가 있어요? 동쪽으로는 고구려가 있겠죠. 고구려를 공격해야 하는데 그 이전에 문제 때 공격했다가 졌죠. 그래서요. 이게 큰맘 먹고 가요. 100만 대군을 끌고 갑니다. 근데요. 이거 져요. 이러면서 이제 이 수나라가 망하게 되는 두 가지 원인 중에 하나가 됩니다. 이 고구려의 대규모 원정이 실패하게 됐었던 거. 그리고요, 이 수나라는요, 특히나 양제 때는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되느냐, 이 전국적인 여러분들 교과서 한번 살짝 넘겨볼게요. 자, 이 교과서에 보면 이게 지금 대운하라고 써 있죠. 자, 이 대운하가 바로 뭐냐면은 이제 이 강이 중국의 강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흘러요? 서에서 동으로 흐르죠. 자, 서에서 동으로 이렇게 흐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강들을 특히나 이런 베이징 주변에도 이렇게 저기 천진까지 내려가는 그런 강이 있는데 자, 이런 강들을 하나로 이어야 여러분들 이게 특히나 배가 쭉쭉쭉쭉 이렇게 이어져 가면 좋겠잖아요. 이게 물류 유통도 원활하고요. 자, 그래서 이 강을 잇는 작업을 합니다. 그게 바로 대운하 사업이라고 부르는 것들이에요. 자, 근데요, 이게 지금 지도에서 봤듯이 엄청나게 길죠? 중국이란 나라 엄청나게 큰데 이 대운하라는 이 땅 파는 그런 작업이 엄청나게 크게 이루어졌어요. 자, 이렇다라는 것은 얼마나 노동력이 많이 들어갔겠어요. 이거 다 누가 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하는 거죠. 엄청나게 백성들의 고열을 짰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면서요. 이 두 가지, 이 고구려 원정 대규모 100만 대군이에요. 100만 대군. 100만 대군을 끌고 가고 그 다음에 대운하 산업. 자, 이 대운하 사업. 이건 사실 나중 정권에서는요. 되게 유용하게 쓰여요. 근데 지금 당시에는 이제 만들 때는 정말 힘든 거죠. 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민심이 돌아서요. 민심 위반 때문에 결국에는 멸망하게 됩니다. 자, 뭐 농민과 뭐 지방 세력들이 반발했다라고 이렇게 하죠. 자, 이 수나라는 그렇게 매우 짧게 멸망을 하게 돼요. 자, 그리고 나서 당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자연스럽게 이어져요. 뭐냐면 이게 나라는 망했는데 사실 이 수나라 왕족 중에 하나였었던 사람이 바로 이 당나라를 만들었었던 당고조입니다. 고조 이연인데요. 자, 이 당나라 만들었었던 이 당고조는요. 사실 업적이 그렇게까지는 없어요. 그냥 나라를 만들었다. 실제적으로 이게 당나라를 뭐 만드는 것과 모든 것을 통제했었다라고 부르는 사람은 아들이었었던 당태종입니다. 우리도 당태종이라는 사람을 많이 기억할 거예요. 이세민. 왜냐하면 우리나라 특히나 고구려의 공격이 왔었기도 했고 그 다음에 나당 동맹을 맺어가지고 우리를 이제 많이 공격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기 때문에요. 자, 근데요, 이 당태종은요, 정말 능력이 뛰어났었던 사람이에요. 뭐냐면, 이 중국은요, 그때 당시에도 우리 저기 위에 수나라에서도 막 돌궐 막 이렇게 공격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죠. 근데 이 돌궐이라는 애들은 사실 되게 부담스러운 존재입니다. 투르크라고 해가지고요, 여러분들 뭐 터키 쪽까지 뭐 이어졌었다라고 부르는 그런 일종인데, 돌궐 제국이라고 불렀을 정도로 중국의
중국이 이렇게 있으면 중국 북쪽에 엄청나게 큰 영역을 장악한 그런 제국까지도 갖췄었던 그런 나라예요. 자, 그랬었던 이 돌궐을 제압해버립니다. 여기서는 완벽하게, 양제 때는 사실 완벽하게 제압도 못했어요. 그냥 살짝 밀어내는 정도였는데 이 돌궐을 제압해버립니다. 그래서 뭐 천가한, 텐그리가한이라고 부르는데요. 자, 그럴 정도로 이 돌궐을 복속해버립니다. 자, 이건 엄청난 업적이에요. 자, 이 군사적으로 엄청나게 뛰어났었다라는 그런 걸 이제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자, 근데 돌궐을 복속할 정도로 이제 강력한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면은 그 이전에 미해결했던 과제가 있죠. 뭐예요? 고구려죠. 자, 고구려를 공격합니다. 근데 이거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실패해요. 자, 이 고구려를 첫째 공격했었던 전쟁이 바로 뭐냐면 우리 대표적인 이건 3번에 걸쳐서 사실 가긴 하는데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살수대첩이죠. 그리고 여기 이제 당태종 때 들어왔었던 이 단독으로 당나라가 고구려를 공격했었던 전쟁이 바로 뭐예요? 안시성 싸움입니다. 근데요, 이 고구려는 당나라를 버텨내서 결국에는 이겨버리죠. 자, 이 안시성 싸움 우리가 이겼잖아요. 자, 그래서 이 당나라가요, 단독으로 이 고구려를 치는 거, 이런 것들을 어찌 보면 이제 멈추게 됐었던 사건이 바로 안시성 싸움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이렇게 이제 강력하게 모습을 보였었는데 결국엔 또 이제 나당 동맹을 맺어가지고 결국에는 한반도를 제압해버리죠. 자, 이런 강력한 모습을 보이면서 이 당이라는 나라는요, 이 동아시아에서 최강국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세계 제국으로 발전하는 이 당나라의 수도였었던 장안은요, 여기다 써야겠다. 장안은 그때 세계 도시예요. 막 100만 명이 있는, 그때 당시에 막 이렇게 막 몇 층짜리 건물도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이 100만 명이 그 도성 내에 있는 그런 세계적인 도시였었다라고 우리가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좀 이제 뒤에서 알아봐야 될 그런 왕이 바로 누구냐면은 당나라의 현종인데요. 그 사이에 뭐 무의의 화라고 해가지고요. 이게 뭐 여자의 황후 뭐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변란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 좀 제외하고요. 자, 여기 현종이 이제 왕위에 등극하게 됩니다. 이 현종 같은 경우에는요, 초반에 나라를 되게 잘 다스렸다라고 해요. 근데 이제 이 시기적으로 이제 이 당나라가 좀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 수나라 때부터 이제 실시했었던 균전제, 그 다음에 부병제, 조용조제, 이 세 개는요, 이 거의 세트로 돌아가는 그런 제도예요. 토지를 부여하고 그 다음에 그거 토지를 부여하는 대가로 군사와 그 다음에 세금을 내라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여러분들 뭐 교과서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볼까요? 자, 농민에게 나라에서 균전제라는 이제 토지를 지급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 해요? 이제 이거 주는 대가로 일단 군인으로 복무하고 세금을 내라라고 하는 거죠. 조용조는 여기 밑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읽어보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조용조 제도 이제 똑같이 내리게끔 하는 건데요. 자, 이렇게 했었는데 이런 제도는 이제 좀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느냐? 이게 땅이 원래 균전제라는 거는 반환, 이게 죽거나 하면은 반환이 돼야 돼요. 그래서 새로 있는 사람들한테 땅을 또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땅이 그래도 계속 이렇게 어느 정도 줘야 이게 실시가 꾸준히 됩니다. 왜냐하면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요. 근데 인구가 증가하는데 줄 수 있는 땅이 부족해요. 그럼 어떡할까요? 땅이 부족해지겠죠? 자, 이런 문제도 발생하고요. 또 하나, 그 위에서 우리 계속 무슨 문제가 발생했어요? 땅을 가지려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죠. 자, 여기 위에 어디 갔냐? 이 호족들 같이 막 땅을 이제 막 가지려는 사람들이 등장하면서 이 줄 수 있는 땅이 점점 부족해집니다. 그러면서 이 균전제가 무너지게 돼요. 덩달아서 이 부병제와 조용조 제도도 같이 돌아갈 수가 없겠죠. 자,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자, 특히나 이 북쪽에서 막 오랑캐들이 또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 이제 좀 막고 해야 되는데요. 이런 와중에 이제 지방에 대한 통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지방에서는요, 이 지방을 다스리던 절도사라는 애들이 등장하게 돼요. 이 절도사는 좀
교과서에는 용어가 나와 있진 않은데요. 이 안사의 난이라는 것 자체가 이 절도사의 난이에요. 자, 이 지방을 다스리던 이 절도사가 이제 있게 되는데요. 이 부병제가 무너지면서 어떤 형태로 바뀌게 되냐면은 모병제입니다. 이제 자기에게 월급, 이게 의무로서 군인을 하는 게 아니라요. 이제 이 절도사 이런 애들이 이제 돈을 주고 이런 군인들을 뭔가 부리는 거예요. 자, 이런 형태로 바뀌게 되는데, 그러면 이 돈을 주는 사람에게 충성하겠죠. 나라에다 충성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이 절도사에게 절대적인 충성을 하게 됩니다. 이 절도사가 들고 일어나 버리는 게 바로 이제 나중에 안사의 난이에요. 안사의 난. 이 안사의 난은 원래 안록산의 난과 사사명의 난을 합쳐서 부르는 건데요. 우리 여러분들 뭐 혹시나 그 상식 뭐 이런 중국에 대한 역사 중에 뭐 이렇게 이쁜 여자 뭐 이렇게 해서 요즘에 마약으로도 불리는 양귀비 있죠. 양귀비가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자, 이 현종이 양귀비를 좋아하게 되는데요. 자, 양귀비 오빠가 양국충이라고 부르는 애가 있는데 이놈의 안록산과 사이가 안 좋아요. 그런 와중에 트러블이 일어나면서 이 절도사가 들고 일어나서 아예 그냥 당나라에 대해서 이제 대항하면서 싸웠었던, 정권을 막 찬탈하려는 모습을 보였었던 게 바로 안사의 난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요, 이 안사의 난 결국엔 진압이 되기는 했지만 이게 엄청나게 이 당나라에게 큰 타격을 가해요. 그래서 중앙정부가 엄청나게 약화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 균전제라는 제도, 아까 이 토지의 소유에 대한 엄청난 그런 사람들이 막 이렇게 또 땅을 가져가려는 그런 모습들을 보인다고 했었죠. 그러면서 이 상당수가 이제 뭐 하냐면 이 절도사가 땅을 당연히 가져가려고 하겠죠. 그래야 이 땅을 많이 소유해야 이런 애들을 그 돈으로서 모병을 하니까요. 자, 이런 이 대다수의 농민들은 자기 땅을 가지지 못한 채 이제 소장농이 되는 그런 모습도 보이게 됩니다. 자, 당나라의 권위는 특히나 더 이렇게 말기에는 더 약해지게 되는데요. 이 황소의 난이라는 게 일어나요. 자, 이 황소의 난 이게 뭐냐면 이 황소라는 사람은 이게 소금 밀매업자였는데요. 자, 이런 사람들까지도 들고 일어나서 뭐 이제 이 제라는 나라를 세워가지고 막 이게 황제라는 칭호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등 정말 나라의 말기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다가 결국에는 이제 절도사인 이제 또 똑같은 절도사죠. 자, 절도사인 주전충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이 당나라의 이제 멸망 과정인데요. 교과서를 통해서 한번 살짝만 볼게요. 자, 여기 이 안사의 난 그리고 이런 장원이라는 게 형성이 되죠. 아까 그러니까 땅을 막 가지려는 거예요. 이 많은 땅을 가진 게 바로 이 장원이고요. 그리고 이 땅을 가진 사람들, 아까는 뭐 호족이라고 불렀지만 여기는 이제 힘과 땅을 같이 가진 사람을 형세호라고 부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이게 이제 여기서 좀 잘 보여야 돼요. 잘 보세요. 자, 이 부병제는 뭐가 됐을까요? 모병제가 됐죠. 자, 그리고 이 세금, 나라에다 세금 내는 이런 제도 있었죠. 이런 것들은 뭐로 바뀌게 되냐면은 양세법이라고 바뀌게 됩니다. 이거는요, 춘세와 추세라고 불러가지고 여름과 하세와 추세네요. 자, 여름과 이제 가을 이렇게 두 차례에 걸쳐서 세금을 내도록 했었던 제도입니다. 자,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일단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는데 토지의 소유의 정도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부과했다라고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여기 부병제는 모병제가 됐고요. 자, 이 균전제는 붕괴가 됐었다. 그리고 균전제는 이제 더 이상 토지를 지급하는 게 아니라 이런 장원이 형성됐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균전제, 장원, 그 다음에 부병제, 모병제, 조용조는 양세법 이렇게 여러분들이 매칭해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여기 뭐 도호부, 뭐 이런 것들 있죠. 자, 뭐 기미 정책이 있는데요. 우리 여기도 안동 도호부라고 해가지고요. 원래는 안동 도호부를 여기 평양 쪽에다가 만들었는데 좀 더 위쪽으로 올라가게 된 거예요. 자, 그거는 한국사를 시간에 한번 몇 질문을 통해서 물어보든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당나라의 문화 부분이 있는데요. 문화 부분은 그냥 교과서를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나라는요. 여기 포인트가 바로 귀족적 국제적인 문화다라는 거예요. 자, 이 귀족적이다라는 표현 여러분들 좀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 당나라는요,
사실 이런 귀족 세력들의 힘을 약하게 시키기 위해 무슨 제도를 실시했었다라고 했어요? 이 앞에 수나라랑 이 수나라 때 이제 과거제를 실시했었죠. 이 당나라 때도 당연히 과거제가 이어져요. 근데 뭐 이 문벌 귀족 세력들을 약하게 시키기 위해 이 제도를 실시했었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과거제가요, 사실 제대로 기능하지 못합니다. 뭐냐면 이 과거제 한번 볼게요. 과거제에서도 최종 선발 과정에서 뭐가 중시돼요? 문벌이 중시돼요. 이게 뭐냐면 이게 맨 처음에 뭐 이부시, 그 다음에 예부시라고 있습니다. 이부시 같은 경우에는 정말 시험이에요. 테스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올라오게 되는데, 예부시 같은 경우에는 뭐 집안의 이제 사주단자 또는 뭐 신원서판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뭐냐면 집안을 보는 거예요. 집안에 얼마나 이게 잘 나가는 사람들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부시를 통과해야 관리가 되는데 여기서 집안이 허접하면 더 이상 이렇게 뭔가 선발이 안 되는 거겠죠? 아니면 등급이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게 또 있는 집안이 관직을 독점하고 각종 특권을 누리는 그런 이제 좀 귀족이 독점하는 그런 시기였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문학에서도 이제 뭐 귀족 취향에 맞는 뭐 이백과 두보, 특히나 두보 같은 경우에는 아까 안사의 난 때 이제 있었던 안사의 난을 글로 이제 또 표현을 했었던 그런 사람이기도 해요. 자,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유학에 있어서도 이제 유학도 과거제에 힘입어 발달했다라는 건데, 뭐냐면 이 과거제의 시험 과목이 바로 유학 내용들이에요. 사서 오경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유학이 더더욱 발전하게 됐다. 뭐 문제는 뭐냐면 이게 시험 과목이 돼버리니까 시험에 나오는 부분만 중요한 거야. 그리고 그런 것만 이제 아예 그런 것만 공부하게 되는 겁니다. 시험에 나오는 과목들만. 실제로 유학에 대한 이게 근본적인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돼버리는 거죠. 그런 문제도 있었다라는 거 참고로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당나라 때는 국제적인 성격의 문화가 발달해요. 이게 아까 얘기했지만 당나라의 수도 장안성은요, 국제도시예요. 100만 명이 넘게 이제 있었던 그런 곳입니다. 세계 각국의 문화들이 다 들어와서 세계인들이 다 여기 와서 생활하고 있었던 그런 국제도시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특히나 이 당삼체라는 것은요, 유럽에 많이 이제 팔려나갔었던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이 당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이제 독이었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불교 같은 경우에는 뭐 원래 인도 출신이긴 하지만 이 불교는 중국에 사실 뭐 토착화돼가지고 더더욱 발전하게 되고요. 도교라는 건 중국의 이제 종교죠.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체계화가 되어서 이제 도교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모습. 그 다음에 조로아스터교. 이거 같은 경우는 배화교라고 불러가지고요. 원래 저기 우리 앞에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쪽 있죠. 그쪽에서 이제 만들어졌었던 불을 믿는 종교예요. 근데 이런 것들도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고요. 마니교는 티베트 불교입니다. 티베트 불교도 들어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네스토리우스파 크리스트교, 기독교예요. 근데 이거는 이 네스토리우스파는요, 사실 유럽에서는 이단입니다. 뭐냐면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기독교라고 부르는 곳은요, 아타나시우스파예요. 여기는 네스토리우스파는 아리우스파입니다. 그래서요, 이거는 사실 이단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기독교의 종교가 중국 쪽으로 들어왔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슬람교 또한 이게 이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근데 이런 종교들이요, 다 이렇게 혼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그러니까 정말 이런 것들이 혼재했다라는 것은 각 세계 이런 인들이 다 여기 와서 있었다라는 거죠. 자, 이런 것이고요. 당나라에는 책봉과 조공제도를 통해서 우리 주변국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책봉을 받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거에 대한 대가로 조공을 하게 됩니다. 이게 물건을 우리 뭐 연예인들한테 조공한다고 하죠. 뭐 이런 황제에게 이 좋은 것들을 드립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드리는데,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변국과 문화, 정치, 경제 이런 부분에 대한 다양한 교류가 있었다라는 거 알아두시는데요. 자, 이 당나라의 시기에 이 동아시아 문화를 형성했다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그 핵심이 바로 뭐냐면은 유교, 불교, 율령, 한자예요. 이거를 공통적으로 사용한다라는 게 바로 동아시아의 문명 요소라고 하는 겁니다. 자, 뭐냐면 여기 밑에 한번 볼게요. 자, 유교.
유교적인 이념. 이거는 우리나라 당연히 유교를 받아들이죠. 일본도 유교를 받아들여요. 그리고 저기 베트남도 유교를 받아들였었던 나라입니다. 불교 당연히 우리나라도 있고 일본도 있고 베트남도 있어요. 자, 율령이라는 것은 율령격식이라고 해서 이거는 당나라 때 딱 체계화됐었던 거거든요. 형법, 행정법, 그다음에 보충 규정, 그다음에 시행세칙 이런 것들이 있고요. 한자라는 거 우리 한글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우리 한글이 만들어지고 이후에도 한자를 쓰게 되죠. 한자 문화권이에요. 일본도 한자, 일본식 한자가 있죠. 자체적으로 변형해서 쓰기도 했었는데요. 이 베트남도 또한 이런 한자를 이제 기반으로 한 쯔노 문자가 만들어지게 되지만 그래도 한자가 기본이었다라고 우리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기억해둬야 될 거는 바로 뭐냐면은 이 당나라의 장안성이에요. 장안성은요, 발해의 상경성, 일본의 헤이조쿄 이런 것들의 건설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여기 오른쪽에 혹시나 있나 한번 잠깐만 확인해 볼게요. 지도가 이 그림이 그려져 있진 않은데요. 이건 뭐냐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장안성은요. 이런 궐이 있으면 궐 입구에 앞쪽에 이렇게 길다란 이런 큰 대로를 만들어요. 이게 바로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주작대로라는 게 있습니다. 이 주작대로가 있다라는 게 큰 특징이에요. 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같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일본 고대 국가의 발전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오프라인 때 이제 다시 한번 하도록 할게요. 왜냐면 이거는 장수는 2장밖에 안 되는데 사실 한 나라의 시작을 다시 알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때 이제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